숨겨진 패턴을 발견하고 나만의 설계를 만드는 법. 역설계라. 론 브리드 번지음 이수경. 역설계 역발성하고 비슷하네요. 흔히 천재는 사라지는 프리젠트 지사면은 객관적인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한다. 역설계를 배우고자 하는 대상을 체계적으로 분해해서 탁월함의 비밀을 알아내고 중요한 통찰을 뽑아내는 성공의 패턴을 발견하는 접근법이다. 비즈니스가 인문학계 그 가장 최고의 스포팀들이 역설계를 이용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트렌드를 파악하여 유용한 기술을 습득하는 심리학자이자 행동의 변화 전문가인 론 브리드먼은 배우는 스토링으로 그들의 비결을 추적한다. 역설계라는 패턴을 실전에 적용하려면 구조적인 기술이 필요하다. 했네요. 자, 역설계 2021년 론 브리드먼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졌는데요. 가진 자에 대해서 최고대로 무엇을 남겼나? 숨겨진 패턴, 익숙한 신호한수, 나만의 점수판 속으로 측정하라, 리스크 감당하라, 뻔뻔한 역전력 적연수, 전문가의 값진 조언을 얻는 법, 탁월함을 이루는 법. 여기서 가진 자의 전략을 이것으로 만드는 가장 기술 스티브 뒤통수로 와서는 알았지만은 너무 늦어버렸다. 때는 1983년 캘리포니아 애플의 심천 맥킨토시 출시 불과 6주를 앞두고 허를 찔렸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자수를 당혹게 한 소식의 끊어지는 쿠퍼티노에서 4,000km 떨어진 햄슬리 팰리스 호텔이었다. 수많은 기자가 모인 화려한 행사장의 무대에 오른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사용자 친화적인 운영체제를 개발할 계획을 발표했다. 맥킨토시와 비슷한 점이 한둘이 아닌 운영체제였다. 컴퓨터는 직관적인 사용이 가능한 오늘날의 컴퓨터 완전히 달랐다. 맥킨토시 이렇게 당했다라는 거죠. 스티브 잡스가 아직 고등학교는 1970년대 제록스의 전립의 위기를 느꼈다. 제록스 경영진은 앞으로 정이 없는 사무실 시대가 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했다. 가만히 넉넉와서 그런 미래가 도래하는 것을 지켜보기만 할 수가 없었다. 제록스는 알토가 가치를 진성하였지만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깨닫지를 못했다. 제록스의 시각에는 맹점이 있었다. 제록스의 경영인들은 1940년대 50년대 성인이 된 사람들이었고 이들은 자판을 뜯는 것은 비서가는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큰 실수를 했군요. 스티브 잡스의 접근법은 보기 드문 특별한 것이 아니었다. 적어도 실리콘밸리에서는 말이다. 만일 컴배 IBM 이렇게 제록스도 마이클 델은 16번의 생일에 애플 툴을 지켜보지도 않았다. 대신 조용히 자기 방으로 가져가서 문을 닫고 그것이 어떻게 조립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분해하기 시작했다. 강한 호기심은 역설계를 초동하는 한 요인이었다. 앱의 획기적인 기능이 세상에 공개되기 전에 미리 발견하는 과정에서도 역설계 접근법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유행은 이를테면 탐정이다. 코드를 샅샅이 뒤져서 앱 개발자들이 은밀히 테스트를 하고 있는 미공개 기능을 찾아내기 때문이다. 유행의 트위터의 계정에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포티파이, 에어비앤 등에서 획기적인. 확실히 실리콘밸리는 역설계에 익숙하다. 역설계가 IT 분야에서 꽃을 피워낼 그만한 이유가 있다. 역설계가 이런 변화가 생긴 이유가 뭘까? 두 경제학자 로버트 프랭크 공저에서 프랭크와 코건 기술 발전이 경쟁을 심화시키는 양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페라 가수를 예로 든다. 19세기에는 어디에나 오페라 가수가 있었다. 유럽 도시마다 유명한 대형 오페라 회사가 하나씩은 꼭 있었다. 20세기가 되자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이동수단, 녹음 장비, 무선 커뮤니케이션. 과거의 교육은 학교가 만든 영역이었다. 스티브 잡스는 윈도우 건갑 관련해서 빌 게이츠를 용서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회의실에서 마주한 결전의 순간에 눈꽃만큼도 물러설 마음이 없었다. 게이츠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든 상관없이 잡스는 확신했다. 만일 마이크로소프트가 맥킨토시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지 않았다면 윈도우도 세상에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이다. 그날 애플 회의실에서 잡스는 제록스를 언급한 게이츠의 날카로운 말을 우물쩍 익혀갔다. 그는 화제를 전환하며 개발적인 윈도우를 보여달라고 요청했고 게이츠도 동의했다. 시연이 끝나자 잡스는 이런 결론을 냈다. 완전히 쓰레기군.
그는 안도하는 척하면서 오만한 말투로 말했다. 게이지는 선뜻 잡소서에게 장군 승리감이 젖을 시간을 체면을 세울 기회를 주었다. 그리고 이렇게 되었고 했다. 그래요. 멋진 쓰레기지요. 그로부터 10년도 안 돼서 윈도우는 시장을 장악하면서 세계적으로 가장 큰 성공을 거둔 운영체제가 된다. 한편 애플은 그도 위기를 겪으며 휘청거렸다. 세계라고. 1997년에는 부도 직전에 몰렸고 이때 결정적인 1억 5천만 달러의 투자가 애플을 벼랑 끝에서 살려냈다. 그 투자를 한 사람은 다름 아닌 빌 게이츠였다. 그럼에도 잡스는 게이츠에게 가혹했다. 특히 기자들 앞에서 자신의 라이벌을 언급할 때면 더욱 그랬다. 그는 자신의 전기 작가 월터 아이작슨에게 이렇게 말했다. 비는 원래 상상력이 없고 뭔가를 발명한 적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기술보다는 자선 활동이 더 편한 거겠죠. 그는 뻔뻔하게 남의 아이디어를 훔쳐다 썼어요. 자비심 없는 마음 씀씀이에 불구하고 잡스는 결국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 2005년에 잡스와 게이츠는 마이크로소프트 엔지니어 생일 파티에 초대를 받았다. 잡스는 엔지니어의 아내와 오랜 친구 지간에서 마지못해 참석했다. 생일 주인공인 엔지니어는 상사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자신의 진행적인 프로젝트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들어놓으면서 제품의 컴퓨터 세계의 혁신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것은 태블릿 PC였다. 그는 태블릿 PC가 등장하면 노트북 컴퓨터가 세상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태블릿의 세련된 디자인, 실용성, 간편한 휴대성을 끊임없이 강조했다. 특히 태블릿에 달려있는 스타일러스를 자랑스러워했다. 그는 자신의 머리 앞으로 업계를 완전히 바꿔놓을 테니 애플이 그것의 라이선스를 확보하는 게 좋을 것이라는 말까지 했다. 잡스는 겉으로는 적당히 동조하며 분위기를 맞췄지만 속으로는 조용히 아이디어들을 흡수하고 있었다. 다음날 잡스는 팀원들을 소집해서 도전 과제를 제시했다. 태블릿을 만들기 위해서. 하지만 키보드나 스타일러스가 딸려 있으면 안 돼. 그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프로젝트를 그대로 모방할 생각이 없었다. 그 아이디어를 발전시켜서 훨씬 뛰어난 제품을 만들 작정이었다. 6개월 후에 그들은 프로타입을 완성했다. 사용자가 손가락으로 화면을 터치해서 입력하는 태블릿이었다. 잡스는 보자마자 이렇게 외쳤다. 이게 컴퓨터의 미래야. 하지만 그는 태블릿 생산을 추진하는 대신에 다른 결정을 내려서 팀원들을 당황스럽게 했다. 이 스크린터치 기술을 수개월 동안 애플 엔지니어들이 머리를 싸매고 있던 다른 프로젝트에 적용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일단 태블릿 개발은 보류됐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나서 스티브 잡스는 샌프란시스코에 열린 맥월드 컨퍼런스에 무대에 올라 이후에 애플을 세계에서 가장 수익성 높은 회사로 만들게 될 새 제품을 공개했다. 바로 아이폰이었다. 이번에는 빌 게이츠가 혀를 찔릴 차례였다. 세월이 흐른 후에 그는 당시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고 수리했다. 이런 마이크로소프트 목표를 더 높게 잡았어야 했어. 경쟁관계였던 스티브 잡스와 빌 게이츠의 이야기에는 셰익스피어의 희곡의 요소들이 모조리 들어있다. 결함에는 주인공, 끝없는 갈등, 깨진 동맹, 배신, 복수, 카타르시스, 심지어 비극적인 때 이른 죽음까지 그 중심에는 비범한 인물 2명이 있다. 창의성 넘치는 이성주의자 잡스와 기민한 프로그래밍 천재 게이츠. 이 스토리에서 우리는 그들의 개성과 결점, 천재 승리만 주목하기 쉽다. 그러나 이들의 이야기가 특히 흥미로운 것은 단순히 성격의 복잡한 특징들 때문도 두 사람이 퍼져날 컴퓨터의 미래를 두고 오랜 세월 벌인 전투 때문도 아니다. 여기에는 정이 간과되는 프로세스가 있다. 이 프로세스는 두 사람이 스트레스에서 조용히 반복하면서 등장하면서 항상 그들의 탁월한 혁신을 뒷받침한다. 그것은 바로 역설계이다. 역설계. 역설과 IT 분야 바깥에서는 그들이 유행하지 않다고 추측할 독자들이 있겠지만 사실 이 접근법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대단히 넓다. 알게 되겠지만 역설계는 비즈니스 거인들만 애용하는 도구가 아니다. 문학계의 거장, 유명한 셰프, 전설적인 코미디언, 명예의 전당에 오른 뮤지션, 최고의 스포츠팀도 이 도구를 빈번히 활용한다. 역설계. 전문성 모바 1위 일부에서는 다양한 분야에 뛰는 인물 역설계 접근법에 대해서 하고 그렇게 하고 2부는 지식의 단계에서 전문성 단계로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 본문에서 필요한 것은 기술을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역설계에 대해서 자 1부에서 탁월한 암호를 푸는 역설계 접근법이라. 역설계 접근법. 자 역설계는 요리사, 운동수도 발명가, 사업가,
기술에서 습득하고 이런 활용한 방법이 바로 역설계다. 역설계는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에서 더 깊이 파고 들어가 숨겨진 구조를 찾아내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대성물이 설계된 원리 더 중요하게는 그것을 재현할 방법을 알아낼 수 있다. 역설계란 이를테면 맛있는 음식을 먹고 조리법을 추론하는가,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 코드를 파악하는가, 공포 영화를 보고 내러티브 구조를 포착해내는가, 문학과 미술부터 비즈니스에 이르기까지 각군에 있어서는 타인의 작품과 성과물을 분석하지 않았다면 이루지 못했을 업적을 가진 인물이 수없이 많다. 영화 제작사 등. 애프터의 비밀 병기는 라디오 쇼였다. 고등학교 시절에 그는 코미디 강의였다. 바로 이거다. 이렇게 해서 애프터가 녹음한 인터뷰 중에서 방송에 나가지 않은 내용도 많았다. 그에게 라디오 쇼는 부수적인 목표였으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그는 코미디 대본을 쓰고 연기를 키우고 이 분야의 경력을 쌓는데 여기나 있을 수 있는 설계도와 바이브를 갖게 되었다. 동경하는 우성을 인터뷰하는 것은 그들의 비법을 알리는 효과적인 전략이다. 인터뷰하면서 베스트 작가 나는 내용을 보두고 약 2주 동안 레너디에 그거를 옮겨 썼다. 날마다 그 책을 펴서 2페이지를 필사했다. 한 문장 한 문장을 옮겨 적으면서 그들이 리듬을 받아들이고 대화 처리 방식 단 몇 줄로 인물의 성격을 암시하는 기법 등을 의미했다. 그렇게 엘모와 2주쯤 함께 나니 스릴러를 쓰는데 필요한 리듬과 감을 되찾을 수 있다. 그의 목소리를 분석해서 결과적으로 내 목소리로 돌아가는 길을 찾았다. 힐이 사용한 방식은 아버지에게서 배운 것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6살 때 편도염 때문에 꼼짝 없이 집에 들어박혀 있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대신 그가 천 액들은 지금까지 3억 5천만 부가 넘게 팔렸다. 그의 이름은 스티븐 킹이다. 스티븐 킹. 킹과 힐 모두 모방의 힘을 활용한 것이다. 모방은 벤자민 플랭클린에 의해서 퍼졌고 서거 피츠제럴드, 잭 런던, 헌터 솜 톰슨 여러 위대한 작가도 활용한 방법이다. 우리가 창의적인 천재로称颂하는 위대한 화가도 상당한 시간을 모사에 활용했다. 모사. 모방 작업이 효과적인 까닭은 화가나 소설가가 단순히 작품 내용을 기억해내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다. 어떤 작품을 재현해내려면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서 원본의 구조적인 특징과 스타일을 파악해야 한다. 결국 그 과정은 작품에 담긴 의사결정 패턴을 드러낸다. 마음을 움직이는 이야기의 공통점은 모방 작업은 숨겨진 공식을 내는 여러 접근법 중에 하나일 뿐이다. 색인 역시 저자의 머리를 열어보는 데 도움이 된다. 심지어 그 저자가 자기 자신의 경우도 말이다. 예컨대 작가 저 클로스토먼은 자기가 쓴 책의 색인을 읽는 시간을 즐긴다. 자신에 대해서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자신의 에세이들을 엮은 최근 책의 도입부에 이렇게 썼다. 당신의 쓴 책의 색인을 읽는 것은 마치 다른 누군가가 도끼에 쪼개놓은 당신의 머리를 들여다보는 그 내용물을 정독하는 것과 비슷하다. 그것은 당신의 의식을 알파벳 순으로 정리해서 검도하는 행위다. 픽션의 경우에 훌륭한 패턴에 대한 탐색의 기본이 멀리 고대 그리스로 올라간다. 현대 가서 문학의 거장 커트 보니 그것은 이야기의 구조를 드러냈던 멋진 도구를 만들었다. 각각의 이야기가 흡인력을 갖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고유의 감정곡선이다. 영화. 반면에 오즈의 마법사 같은 영웅의 여정 이야기들은 감정의 지형도가 상당히 다르다. 이때는 평범한 삶을 살던 주인공이 어느 날 뜻밖의 이 사건에 휩싸인다. 위험에 빠진다. 6가지 형태 중에 하나로 분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인생 역전, 인생 추락, 공경에 빠진 인물, 이카로스, 신데렐라, 오이디푸스, 상승하강. 보니가 쓴 특정 이야기의 감정 곡선을 시각하는 방법으로 주인공의 운명을 그래프로 그려보는 것을 그렸다. 이렇게 신데렐라, 애니. 자, 그렇군요. 이와 같은 그래프는 제3자가 훌륭한 소설이나 영화를 분석할 때면 유용한 것이 아니다. 인기 속에서 비교적 최근까지만 해도 인기보고의 연주법을 배우고 싶으면 능숙한 연주를 찾아가거나 음반 매장에서 악보를 구입했다. 하지만은 이제 그것에 있는 아래의 풍경이다. 요즘은 카포 앱을 깔면은 아이폰에 있는 곡들의 코드 박자 조성을 바로 분석해 준다. 음악인들은 다른 음악의 기법을 알아내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것은 비단 음악 분야의 얘기가 아니라 사진작가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것은 시각작에 불과하다. 5,500만 부가 팔린 요리책가 스타셰프의 비밀은
이메일이 일상화되기 전에 1980년대 말 미시즈 필드 초콜릿 쿠키 비밀 레시피를 첨부했다고 주장하는 익명의 편지가 수많은 가정의 우편함에 배달되기 시작했다. 소문에 의하면 편지를 발송한 사람은 선난 고객이었다. 수많은 편지 수취인에게 실망스러운 일이지만 그 안에 적힌 레시피는 가짜였다. 하지만 이는 한 가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았다. 더더욱 월부가 특별한 직업을 갖는데 현금을 준 것이다. 윌브는 이 작업에 완전히 빠져들었다. 다음 목표물은 맥도날드의 빅맥이었고 다음은 웬디스 칠리, 그 다음은 호스티스 트윈키였다. 윌브의 지배한 연구가 참 극단적으로 될지 모르지만 음식을 재현하는 그런 요건은 결코 드물거나 특별한 것이 아니다. 다른 셰프의 요리를 분석하기 위해 반드시 식당을 찾아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 탐구심 강한 셰프는 독특하거나 인상 깊은 음식을 만드는 순간에 탐정가 화학자를 어서 그어놓은 존재로 변신한다. 경력이 얼마 안 된 셰프는 인터넷에서 관련 레시피를 검색해 다양한 접근법을 비교하면서 공통점을 찾아보기도 한다. 반면에 경력이 많은 셰프라면 자신의 풍부한 경험과 미각을 활용해 식재료를 추측해 볼 수도 있다. 그 다음은 가설 검증이다. 또 다른 방법은 음식을 집에 포장해 가서 분석하는 것이다. 예컨대 들어간 재료가 잘 보이도록 음식의 양념을 흰색 접시에 얇게 펴서 바르고 핀셋과 돋보기를 이용해서 관찰하고 맛도 보면서 조리 과정을 추정해 본다. 눈발간 셰프가 발견해낼 수 있는 여러 법칙 중에 하나는 대비 효과의 중요성이다. 데이비드 장은 근본적인 패턴을 찾는 작업은 예술 활동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로컬 맛집이 글로벌 프랜차이즈가 되기까지는 흔히 우리는 기업가면은 창의적인 해결, 참신한 아이디어, 독창성 같은 것만 떠올린다. 하지만 그것은 부적절한 연상작용이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기발한 아이디어에 집중하는 것은 신천대기 사업가다. 노련한 사업가, 이를테면 수십 년간 성공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경험이 있고 몇 년에 한 번씩 수익성 높은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사업가는 전혀 다른 것, 저 실행 가능성에 집중한다. 실행 가능성. 그들은 성공하는 사업에는 어떤 패턴이 있다는 사실을 오랜 경험으로 알고 있다. 몇 가지 핵심 요소가 사업의 성패를 예측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비즈니스 모델. 눈 밝은 사업가는 어떤 종류의 패턴을 찾아낼 수 있을까? 우선 성공하는 비즈니스 전략은 분야에 상관없이 적용 가능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엘슨은 처음에 프랜차이즈를 만들 생각이 없었다. 그저 임대를 낼 수 있을 만큼 벌 생각이었다. 하지만 손님들에게 요리 길을 줄 정도로 장사가 잘 되자 이 사업의 잠재력을 놓칠 수 없었고 결국 지점을 계속 늘려서 지금의 치폴레가 되었다. 노련한 사업가는 치폴레 같은 사례들의 기재에 깔린 비즈니스 전략을 찾아내고 효과가 검증된 그런 비즈니스 설계들도 머릿속에 쌓여서 일종의 데이터 베이스가 된다. 정보 데이터 베이스가 되어진다. 비즈니스 설계도에서 이렇게 이것은 무엇일까? 치폴레는 이 설계에 출발해서 성공한 많은 체인 중에서 하나에 불과하다. 또 다른 예는 스타벅스라. 1980년에 스타벅스는 커피본들을 판매하는 몇 개의 매장을 가진 회사였다. 제락서 세일즈맨으로 일한 경력이 있는 스타벅스의 신입 마케팅 담당자 하워드 슐츠는 이탈리아 밀란에 갔다가 에스프레소 바를 목격하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 에스프레소 바의 풍경은 미국에 없는 문화였다. 이것을 보고 스타벅스 경영진은 그런 시도에 관심이 없었다. 그들은 원두가 아닌 음료를 파는 커피숍 사업을 할 생각이 없었다. 하지만 셜츠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끈들기 위해 건의해 마침내 에스프레소 바를 시범적으로 운영해도 좋다는 승인을 CEO에게서 얻어냈다. 시범 운영은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경영진은 더 많은 매장을 만들려는 셜츠의 의견에 반대했다. 얼마 후에 셜츠는 회사를 그만두고 자신이 직접 에스프레소를 바를 열었다. 그의 사업 모델은 이탈리아의 카페 문화를 시애틀로 그대로 가져오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카페 이름은 이탈리아의 신문 이름에서 따온 일 조르날레. 이곳 직원들은 흰색 셔츠가 나비 넥타이를 맸고 매장에는 오페라 음악이 흘렀으며 메뉴판에는 이탈리아가 가득했다. 멀리서 보면 성공한 사업가들이 천재처럼 보일 수 있다.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들끓는 것처럼 언제든 필요한 사업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신기한 능력을 가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공시가 패턴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사업계가 도처에 존재한다는 것도 당신이 깨닫게 된다.